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증 연구의 단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그 어떤 연구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막 주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거. 가령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직원이 이직률이 되게 높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직률이 높지가 않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직률이 되게 높아.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이 이직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에 직원이 나갔으니까 뭐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다시 뽑기 위해서 채용 공고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오게 되면 또 면접 보는 시간도 할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원들도 바쁜 시간에 일정 쪼개서 와서 면접관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를 뽑고 난 다음에 또 사대보험도 줘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거야. 직원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자주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왜 이직률이 많으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연구 주제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가설을 만들어 보는 거야, 가설을. 급여가 안 좋으니까 이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설을 만들 수 있잖아, 충분히. 반대로 복지가 안 좋으니까 이직을 하는 거다. 이런 가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혹은 다른 가설. 뭐 조직 내의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설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가설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맞춰서, 연구 주제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직이면 이직과 관련된 가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구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중요시 보는 게 이직의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아까 급여,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원 내, 조직 내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들 뭘로 잡아야 되냐? 변수로 잡아야 돼요. 변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변수를 독립변수. 독립적인 거니까. 왜 독립변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급여,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이 세 가지가, 봐봐, 관계성이 있어? 관계성? 전혀 관계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만약에 얘하고 관계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독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참 안 나오네. 급여라는 하나의 변수, 그 다음에 복지라는 하나의 변수,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이라는 하나의 변수. 이렇게 세 가지를 독립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연구 주제가 뭐냐면 이직이잖아요. 이직. 왜 이직을 하느냐. 그럼 이 이직이라는 얘가 뭐가 돼?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를 종속 변수라고 표현해. 어딘가에 종속화된다. 즉 주종 관계에서 종이 된다는 의미. 즉 얘한테 영향을 받는 애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 하면서 옆에 모든 것 봐요. 이렇게 되겠지. 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구 설계 첫 번째 들어가는 연구 모형. 이런 연구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거를 진짜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면 연구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우리가 조사 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도 배웠던 관찰법,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우리는 관찰을 할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할 거다. 그러면 질문지법인데, 설문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설문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여기도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건 설문지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요거가 두 번째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설문지를 구성했으면 세 번째 설문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누구한테 받을 거야? 누구한테 설문지 받을 거야?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 그렇지.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취업돼 있는 상황이다,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그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받는 게 제일 베스트할 거지. 우리 회사의 문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직원이 200명이다. 200명이 다 뭐가 돼요? 모집단이 되는 거지. 모집단이 되는 거지. 모집단. 그럼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한데 다 조사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출장도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 어떤 친구는 그날 뭐 결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방법은 뭐야? 표본만 추출해야 돼. 그럼 아까 모집단인 200명 중에서 몇 명? 뭐 예를 들어 한 100명 정도 우리가 표본을 가져갔을 때 제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100명을 표본으로 잡고 그 100명한테 뭘 받아? 설문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다 들어가야지. 설문지 수거 방법. 즉 다른 말로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이 되겠지. 자료 수집. 그럼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모집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명, 우리 회사 직원들 200명인데 이 200명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100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서 근데 설문조사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온라인으로 조사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온라인 조사 해봤지? 설문지 네이버 폼이라든가 구글 폼으로 만든 거 그거 들어가서 사이트에도 링크하면 아마 해봤을 건데,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혹은 이렇게 종이를 출력해서 종이지로 이렇게 나눠줘서 오프라인으로 조사받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누가 정해야 돼? 이 조사하는 사람이 정해야 되는 거야. 조사하는 사람이. 정해가지고 내가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면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야. 근데 나눠줄 때 고민해봐야 될 게 또 방법인데, 이분한테 내가 나눠주고 그냥 자기 기입 방식으로 네가 읽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묻고 내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요 안에 다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수집을 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또 기한을 정해줘야 돼요. 마냥 할 수 없잖아,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또 기간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들어가줘야 되냐면 분석 방법. 결국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빈도 분석. 여러분이 알다시피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그 초등학교 때 반장이 야, 조만간에 우리 저기 스승이 나는데 선생님 선물 뭐 해드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해가지고 손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양발, 어떤 친구는 손수건, 어떤 친구는 뭐 만년필 이렇게 하면 의견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수결의 은책에 이제 합시다 해가지고 양발 손 들어 몇 명, 그다음에 뭐 손수건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든 사람 걸로 선택해서 선물을 사주는 것처럼 그런 게 뭐다? 빈도라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빈도 분석. 그거를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나눠서 퍼센테이지 비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가 이렇고 몇 퍼센트가 이렇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 이거기 때문에 빈도 분석은 어떨 때 쓰느냐? 응답자 100명에 대한 특성을 찾아낼 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급은 어떤 직급을 갖고 있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급여 얼마 받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결혼 유무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없어? 근데 너무 많이 물어봐도 안 돼. 왜냐면 여러분도 설문지 받아봐서 알겠지만 너무 많이 물어보면 귀찮아서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제일 좋은 거는 인구 통계적인 것까지 다 해서 한 25문항에서 한 30문항 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설문지 심사에서 설문지 받았는데 장수가 장난 아닌 그런 경우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나와서 받는 거거든, 설문지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설문지를 응답해주면 무언가를 줘. 상품권을 주던, 아니면 선물을 주던, 뭐 이런 걸 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농심에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할 때 설문지 하고 나서 얘네가 뭘 주냐면 막 과자 이만큼 해가지고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 홍보도 되고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설문지를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좀 집어넣고. 근데 우리가 설문지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회귀 분석. 아마 여러분들이 마케팅 조사론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건데, 통계 수업 시간에도 배웠을 건데, 회귀 분석인데 하나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정석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독립 변수가 몇 개? 세 개. 이제 세 개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이거는 다중 회귀 분석을 돌려.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요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분석을 했더니 뭐가 나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게 여기고, 그리고 났더니 아까 변수 측정 요거 다 나왔잖아요 여기. 그리고 아까 통계 분석을 해서 통계를 돌렸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케팅 조사론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SPSS라고 통계 프로그램. 우리 학교는 지금 이게 없어. 아쉽게도. 우리 R412 전산실이 있긴 한데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비싸. 이거 IBM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 IBM 여러분 회사 알잖아요. IBM.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데 요거 아마 내가 알기로 기억으로 하나 파는 한 300 정도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총 몇 명? 한 40명이라면 아마 이게 단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학교에서 안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 여기 나와요, 통계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돼. SPSS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배워야 된다. 근데 이걸 배워야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이런 것도 하지만 마케팅도 하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사회과학에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자격증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그게 국가 자격증이야. 따놔두면 여러분들 취업할 때도 아주 도움이 돼. 특히나 어떤 회사, 리서치 회사에 취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석사 졸업하고 그 사회조사 분석 자격증 따면 취업하기 상당히 좋다. 자, 여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배워야 돼. 이 통계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게 이거야. 그렇다면 나왔을 때 그 다음 뭐 해야 돼? 분석을 했으니까 분석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 검사를 하지. 옛날에는 뭐 청진기 돼가지고 다 했지만 요즘은 청진기 안 되고 어떻게 무슨 MRI를 찍어라, CT를 찍어라, 엑스레이 찍어라, 피검사를 하고 다양한 거를 갖고 검사를 하는데 그럼 검사에서 나온 결과치를 갖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 해석을 하잖아. 가령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수술이 아닌 그냥 약물로 처리할 건지 이거를 누가 판단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는 건데 판단의 기준은 뭐야? 해석. 분석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석. 근데 여러분은 수술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리고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저번에 수술 안 하고 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고민했을 때 약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약 처방 해주는 거지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 있지? 나 이 사람 못 믿어. 그런 적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 아, 내가 여기 안 가고 더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해서 큰 병원 가자. 그치? 큰 병원 가서 또 어떻게 해? 아까 했던 그 행동을 또 다 하는 거야. 검사 다 받아.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또 보더니 무슨 말을 해? 이건 수술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 선생님이. 그래서 약으로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똑같이, 이건 진짜 수술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그때 포기. 그래, 수술하자, 이렇게 가자.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해석은 누가? 이 연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끝나면 뭐해? 보고서라는 걸 쓰는 거예요.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면 이런 보고서를 쓸 거예요. 보고서를 써서 누구에게 팀장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장급들 아니면 회장, 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보고서에 뭐도 써줘야 돼?
제안도 해줘야 돼. 제안이 들어가야지 그걸 보고 그럼 얘가 이 조사니 담당자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라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물론 뭐 의사결정자가 하지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보고 아 이게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회사 이직률이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 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게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항상 실증 분석은 요런 6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언제 여러분이 배우냐? 우리 내 수업 시간에도 지금 살짝 맛만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케팅 조사론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내내 이거 할 거야. 한 학기 내내. 그래서 혹시 여기 마케팅 조사론 수업 들었던 사람?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럼 향후에 아마 듣게 되면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할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살짝 맛을 봤으니까 그때 가서는 요거 조금 더 깊숙이 여기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풀어낸 건데, 자 보면 연구 주제 선정. 과학적 연구의 시작은 연구 주제의 정의, 즉 어떻게 명확하게 연구 목적을 정할 것인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연구 주제가 적절치 못한 채 이루어지는 연구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연구 주제 자체가 되게 모호하거나 혹은 연구를 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거. 자 가령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 우리 직원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랑 우리가 같이 이게 거래할 수 있잖아. 거래하는데 문제는 이 거래하면서 얘한테 뭐를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지. 받으면 안 되잖아. 불법이잖아. 근데 받을 수도 있잖아. 일명 우리가 말하는 이걸 리베이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리베이트를 해서 받았어. 받았으니까 어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리베이트를 해서 내가 돈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얘한테 뭔가 청탁 부탁을 받았어. 우리 회사 거 써주세요. 우리랑 거래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감정이 들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불안해? 아니면 즐거워? 돈 생겼으니까 즐거워? 불안할 것 같아. 그럼 불안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돈 들어갈 거 많은데 얘가 나한테 돈을 줬어. 욕심 나지. 그럼 내가 이돈 갖고 내가 그러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회사에 그런 애들이 많은 거야. 여러 명이 받았던 거야. 근데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회사 방침상 그냥 눈 감자라고 만약에 친다면 눈 감았다 치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정말 회사에 그 자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될 거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걸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조사 주제는 가능하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누구한테 설문지를 받아야 돼? 그렇지. 리베이트 해서 돈 받은 사람. 걔네들을 찾아서 걔네한테 설문지를 받아야 될 거야.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리베이트 대상자야. 돈을 받았어. 설문지 갖고 와서 무기명으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귀하는 리베이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 문항이 있다면 거기다 예라고 체크할 거야? 아니오라고 체크할 거야? 어? 아니오 할 것 같아. 근데 받았잖아. 아니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면 조사가 어떻게 돼 있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조사의 큰 의미 자체도 가치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가 솔직하게 리베이트 했습니다라고 거기에 체크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물론 통계 그 정보법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뭐 이건 조사 대상으로만 뭐 활용할 거고 뭐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써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체크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뭘 인정한 거야? 범죄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또 얘라고 체크를 안 할 거란 말이야. 하기도 참 부담스럽고. 자 그럼 이런 건 연구 대상이 될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연구자가 밝혀보는 욕심이 너무 과했거나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 이런 거는 연구 주제를 할 수가 없다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지극히 당연한 사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 서비스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괜찮아. 만족을 했어. 만족을 했으면 여러분 그 식당 또 갈 거야? 안 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걸 연구하겠다는 거야. 만족하면 재방문이 일어날 건가? 이건 연구할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당연한 사실을 또 한 번 밝혀보려고 했던 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흥미있는 주제이긴 한데 아직까지 조사하기 애매한 경우들은 연구 주제로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주제 잡을 때 어떤 걸 잡아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특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를 뭘로 잡는 게 제일 좋다? 연구 주제로 잡는 게 좋다. 물론 교수님들은 자기 분야의 연구 분야에서 요즘 이슈가 이러니까 나 이런 걸 연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학문적인 연구니까. 하지만 여러분처럼 이제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 회사에 관련된 주제라면 더 좋겠지.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좋은 주제가 되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이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설의 설정. 연구 주제가 설정되면 의문점을 이제 가설로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런가? 가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각 변수 간의 정확성이 이제 표시가 돼. 그래서 아까 독립변수라는 표현 내가 했었잖아. 그리고 종속변수 표현했잖아.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를 정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설을 만들 때 나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그냥 세 가지 제시하고 이렇게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변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사전에 나와 있는 자료들, 즉 우리가 문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변수들을 뽑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레포트 쓸 거잖아, 그치? 쓸 거잖아. 근데 문제는 레포트 쓸 때 어떻게 써? 교수님 냈으니까 네이버에 쳐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긁어서 집어넣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자료가 많아. 근데 여러분이 못 찾는 거야.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 리스포유라고 내가 말했잖아. 학술 거기 센터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 거기 뭐 우리나라 논문, 그다음에 책, 보고서, 영상 뭐 다 있어. 국내과 해외과까지. 근데 거기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몇 개 읽어보면 분위기나 트렌드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관계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설이 플러스의 가설일지 마이너스의 가설일지 정해줘야 돼. 자, 급여가 높으면 이직을 할 거야?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 돈 많이 받아. 다른 친구들은 연봉이 4천이야. 근데 난 연봉 1억이야. 이직할래? 24시간 일하라고 일하겠지. 연봉 1억 주는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는 플러스 급여는 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아니면 부의 영향을 주겠지. 즉 다시 말해서 얘를 높게 잡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 급여가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가겠죠. 자, 복지가 좋으면 이직을 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영향이 되겠지. 조직 내 갈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직은 높아지고, 그럼 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얘는 정의 영향, 얘는 음의 영향, 얘도 음의 영향.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극악과 채택, 정가구의 형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설을 만들 수 있냐, 읽을 수 있냐? 이렇게 급여가 높을 경우 높을수록 이직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야겠지. 조직 내 갈등이 높아질수록 이직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적인 부분까지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의 설계. 아까 변수인데 변수라고 하는 거 아까 들어갔지, 요게 변수죠. 요거. 그래서 변수도 들어가야 되고 연구 모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좀 동그라미 표시했지. 얘네들 변수라고 해요. 동그라미 하기도 하고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고 네모로 표시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연구 설계에 들어가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험을 할 거냐, 아니면 관찰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아까 질문지를 할 거냐.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질문지니까 질문지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구실 실험법, 현장 실험법이라고 있는데
연구실 실험법을 하면 좋은 게 뭐를 다 빼버릴 수 있냐면 이 영향, 이 요거와 요거의 관계성만 내가 봐야 되는데 얘들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존재하겠지. 근데 연구실에 가게 되면 그런 애들이 어떻게 다 제거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 밖에서 세기총으로 쏘는 거랑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세기총을 쏘는 거랑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아? 실내에서 그렇지, 그 이유가 왜? 바람에 의한 그렇지, 그거야. 그런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 연구실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실험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능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현장에다가 적용시켰을 때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일반화가 형성된 건데 안 맞아질 경우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는 반대 개념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했었다면 어떤 거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 아까 말한 외생 변수를 바람이나 이런 외생 변수를 제거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항상 중요한 건 뭐야? 이거를 제거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제거해 보지만 제거할 수 없다면은 이렇게 연구실 실험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오류, 일반의 오류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과학적으로 그 우리가 만드는 백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처음부터 사람한테 투여하지 않잖아.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한테 투여했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자기네가 임상연구를 안 하고 어떻게 해? 동물들한테 먼저 투여해보고 우리랑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동물들한테 투여해보고 그 동물이 이상 반응이 없거나 괜찮으면 여러 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사람한테 투여해보잖아. 임상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임상실험 해본 사람 있어? 혹은 임상실험자 모집합니다라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있지? 어디서 많이 나와? 그런 데 올라와? 나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지하철. 지하철 타면 거기 보면 그 문 열리잖아. 문 열린 옆에 여기 뭔가 광고 붙일 수 있잖아. 거기에 많이 붙여놨더라고. 광고를 해서. 무슨 대학교에 있는 뭐 연구팀입니다. 무슨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언제부터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서 임상체험자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소정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돈 괜찮게 준다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거 했는데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동의받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한테 투여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야? 승인받고 약을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약들이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온 것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부작용은 뭐 그 다음 문제고.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더라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니까 나온 것 중에 안약, 영국에서가 개발한 안약이 있는데 눈에다가 이제 2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노안을 방지할 수 있고 노안이 온 사람한테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지금 개발이 됐다 하더라고. 아직까지 이제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나처럼 이제 안경 끼는 사람들은 보고 늙으면 안경 쓸 필요 없는 거지.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 근데 그 단계까지 과정이 얼마나 걸렸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보면 현장연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변수에 대한 측정 아까 이거는 아까 얘기하는 여기 개념을 정의하고 급여라는 개념, 복지라는 개념, 조직의 갈등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가 했으면 얘네들과 관련된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해? 조작적 정의를 하고 계속 설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거를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문지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명목 척도.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가령 여러분들 지금 주민등록 번호 보면 여러분들은 3인가? 3인가 4인가? 3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1번이야.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근데 거기서 1번에 어떤 의미가 있어? 1번이라는 어떤 크기 이런 거 없잖아. 2번이라는 크기 없잖아. 그러면 1번이고 여자는 2번이고 여자가 더 높은 거네? 이게 아니잖아. 이런 개념은.
말 그대로 1번을 뭘로 하자? 남자로 하자. 2번을 여자로 하자라고 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명목촉도라는 것은 명목상 너를 이렇게 지정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명목촉도야. 그러니까 성별 같은 것도 여자, 남자, 학력 같은 것도 1번 하면 초등학교, 2번 하면 고등학교 이렇게 보자라는 거지. 이해돼? 이게 명목촉도고. 자, 그 다음 서열촉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 있지. 음식 같은 거 한 4종류 쫙 주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대로 배열해봐 하면 배열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열척도야. 다른 말로는 순서척도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 개의 대답 중에 순서를 지어주는 척도, 이게 석차, 뭐 좋아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등간척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차이가 존재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설문지를 봤다면 이런 설문지를 많이 봤을 건데 이렇게 해서 5개로 쪼개서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야 설문지에.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어때? 균등해 안 균등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간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3점은 뭐냐 하면 3가지만 있을 때 이렇게 좋다, 보통, 나쁘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니까 3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5점은 요거를 5개로 만든 거. 그러면 좋다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그렇지, 매우 좋다. 나쁘다보다 더 나쁜 거, 매우 나쁘다. 그렇지. 그럼 요거 5개잖아. 그래서 5점. 7점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좋다와 보통 사이에, 보통과 나쁘다 사이에 만들면 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보통하고 좋다 사이에는 뭐야?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지. 조금 좋다, 조금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7점. 이제 이해돼? 미국 같은 경우는 11점 척도가 있어. 난 모르겠어. 11점 척도면 뭐 영어로 여러분이 좋은 굿 하잖아. 더 좋은 베리고 뭐 이런 거 알겠는데 더 좋다, 더 좋다. 완전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 사이에서 그게 가능한가 봐. 자, 그 다음에 비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0이 있어야 돼. 0. 요거는 크기를 갖고 있는 척도야.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음의 혹은 양의 이렇게 수치를 가져가는 존재야. 그래서 척도 크기를 본다면 4가지 척도 중에 제일 센 애가 얘야. 2번째 얘, 3번째 얘, 4번째 명목 척도가 제일 약한 척도야. 근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회사에서 이 조직 활동하면서 설문지를 만든다면 이 4가지 척도를 활용해서 뭘 만들어? 설문지를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설문지를 우리 받아서 아까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는데, 넣어서 이제 돌렸으면은 이 데이터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신뢰성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수집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2가지야. 신뢰성과 타당성 2가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믿을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미국의 그 외국의 학자 중에 크롬바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든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파 값이라고 해서 크롬바 알파 값이라는 이 알파 값이 0.6 이상으로 나오면 신뢰가 있다라고 봐. 신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마케팅 조달원 수업 시간에도 나올 건데, 저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봐. 자, 이런 개념만 있다고 우선 확인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 만들어서 분석하고, 타당성 아까 말한 것처럼 타당성은 이게 통계 SPSS 분석 툴 중에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요인 분석. 그래서 어떤 요인 간의 관계성을 보거나 요인의 크기를 보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인데, 거기서 보면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그 데이터 툴을 가지고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개념 타당성, 구년 구성 타당성, 뭐 한별 타당성, 이런 타당성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해가지고 통계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라고. 오케이? 마케팅 조사는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자, 여기 나왔지. 그래서 내용, 뭐 기준, 개념 이렇게
자,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 몇 가지만 볼게요. 타당성에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발적 사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순간에 뭔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뭔가 변화가 생길 때, 여기 얘기처럼 신제품의 광고가 상품의 인기적인 미치는 영향 중에 해당 제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 줄 알고 시장에 내놔가지고 우리가 막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마약 성분이 발견이 됐다. 아니면 무슨 뭐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걸 입히는 성분이 발견됐다 하는 순간 얘는 조사할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성숙 효과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딱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럼 얘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표본으로 잡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버리고, 그 다음에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담배를 끊어버렸어.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표본자가 갑자기 대학을 가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이런 효과를 우리가 성숙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야?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우리 배운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오늘 내용 보니까 약간 조사 방법론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긴 했는데, 자, 여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